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우리 또 이제 토론 형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신 분은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우리 남자님 질문 있으세요? 예, 제가 질문을 이제 네. 대구서 마이크 하나 갖다 드릴게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자주평화 자담회 때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대구서 그 선생님하고 또 거리는 가까운데 오늘 처음 뵈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우리 같이 우리 활동하는 동지들한테 질문이 없냐고 하니까 한 분이 지난번 그 국회에서 제가 발언하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에 지금 고소를 고발을 당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북의 그 발언, 북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었고 그 한 개 더 있는데 한 개는 또 다른 분 먼저 하고 또 계속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북의 자주 사상의 그 DNA가 과연 어떤 한 데서 뚝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또 최근에 그 대미 자주 사상 미국에 있는 자주 사상 연구소의 그 김연한 소장이 말하듯이 그 어떤 우리의 민족의 어떤 오래된 마치 아까 우리 김광수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왜 막스 레닌만의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 정통이냐는 듯이 우리 민족주의 사상이 오랫동안에 그 문화적으로 그 뿌리가 어떤 사회주의와 만날 수 있는 그 토대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의 개인적인 그런 자주 사상에 대한 DNA 뿌리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저한테 이제 해명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되어 있는데요. 2월 14일 날 있었던 김민양 주최의 긴급 토론회 때 제가 발제한 내용에 이제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그리고 그 정의의 전쟁은 곧 통일전쟁이고 통일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는 평화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하고 고발한 분들의 이제 논리를 기회시켜가지고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은 정의의 전쟁과는 입각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북은 그렇게 봅니다. 북은 정의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라는 개념 안에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변증법적인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통일되어 있죠. 과정을 해서의 평화도 있고 결과를 해서도 평화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평화의 개념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으로서 이렇게 평화라는 것은 그 수단 자체가 평화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로서의 평화라는 것은 수단이 비평화적인 방식. 그 비평화적인 방식은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전쟁이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봉기, 그러니까 절차적 법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게 다 비평화적인 수단이죠.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평화에 도달하면 그것 또한 평화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엔드적으로 다 통합해서 보는 것이 평화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전자의 개념만 주로 평화의 개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제 발언의 요지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평화의 개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평화의 개념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파리 꼽는 같은 거 있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정의의 전쟁에 입각해 있는 평화의 개념입니다. 내전이 그러니까 계급 전쟁이면서 또 혁명 전쟁이면서 또 계급 투쟁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이걸 이제 파리 공민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보는 거죠. 그렇듯이 평화라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과정적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평화에 도달하는 좋지만은 이게 이제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 수단이 비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그것이 전쟁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꼽는 것 같이 그런 봉기, 거리, 혁명 모든 간에 포함하죠. 전쟁도 포함하고 이 비평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결과가 평화에 도달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평화의 영역에서 함께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변증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던 지점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래서 이 과정, 그러니까 전적 과정에서 평화뿐만 아니고 결과에서 평화도 같이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걸 이제 과정의 평화는 싹 빼버리고 오로지 저의 발언이 결과에서의 평화만 수용했다고 이렇게 보도했고 두 번째 이 결과에 봉합하는 것은 결국 수단이 비평화적인 방식인데 그 방식도 전쟁이라는 한 형태만 딱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비평화적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는데 혁명도 있고 봉기도 있고 시위도 있고 항쟁도 있고 밀란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전쟁한 방식 그냥 그 한 방식만 갖고 비평화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그 평화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왜곡시키는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통일전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행태도 하나의 어떤 비평화적인 수단이 맞지만 그 전쟁이 모두 다 통일전쟁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고 마치 북이 일으킨 전쟁은 무조건 통일전쟁이고 그 통일전쟁은 곧 정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로서 평화에 도달했다 해서 그걸 수용하는 것은 결국 북의 전쟁이라는 수용하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평화가 도달한다면 그것 또한 수용되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치환시켜버리는 이런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날 발표에 보면 자료집이 이렇게 됐습니다. 북이 비록 전쟁을 통해서 영토 완정이라는 이루는 방식으로 통일을 추구한다 해서 우리가 전쟁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구호를 들 수 없다. 제 질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북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라도 그걸 강제시키기라도 우리 남쪽의 자주통일운동 세력들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투쟁하는 그 투쟁에 매진해야 된다. 왜? 북이 아까 했죠. 우리 민족을 자기들을 적대하고 그다음에 외세와 야합하고 그다음에 체제 붕괴와 흡수 통합을 주장하는 그 세력들과는 이제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건을 우리가 북이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조건이 세 가지가 부합해야 되는 거죠. 북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외세와 야합하지 않고 그리고 체제 붕괴와 흡수 통합을 원하지 않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권력을 만들 수 있다면 정권을 담당할 수 있다면 그 형태는 바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밖에 없는 거죠. 즉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이 다시 평화적 연방연합 방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제 그렇게 매진해서 북이 전쟁이라는 방식이 아니고 과거의 평화적 방식이었던 연방연합 방식으로 되돌아오기 오는 그 방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투쟁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북의 전쟁 개념을 정의의 전쟁의 개념을 제가 설명해냈고 그래서 북이 그래서 그 관점에서 통일 전쟁 그렇게 정의 전쟁의 관점에서 일으키는 전쟁은 통일 전쟁이고 통일 전쟁을 통해서 영토 안정을 통해서 평화를 도달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자주적 민주적 수립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북이 설명하는 정의의 전쟁관과 결과에서 평화를 통해서 이렇게 통일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쪽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 민족이 통일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오늘 강연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과연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줄까요? 아무리 전쟁이 정교하게 치러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어차피 파괴와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도 따라야 되고 파괴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학살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 개념과 평화와 번영 개념은 서로 합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조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방식은 그러니까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겠다는 것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북은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영토 안정을 통해서 통일하겠다 하더라도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전쟁을 반대해야 되고 반대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자주적 민주적 수립을 통해서 북이 연방연합 방식, 평화적 방식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투쟁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고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북이 그런 관점을 가질 때서 우리도 그게 덩달아 그렇게 수용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북의 자주사상은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 민족적 DNA가 있습니다. 아까 고구려해지를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저는 북은 탁월한 사상 이론가를 어쨌든 가진 것 같아요. 또는 당시에 김일성 장군이었죠. 김일성 장군이라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족적 DNA를 잘 포취해서 그걸 갖고 우리 조선의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막스 레닌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래서 이념적으로 재해석해서 어쨌든 자주의 중심에 놓는 그러니까 인민의 중심에 놓는 이런 어떤 사상적 발전 체계까지 이렇게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항일무장 투쟁을 했던 그 일본의 북쪽 그 무장 세력들이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천착을 했고 주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상적 정리까지 가면서 북은 지금의 그런 어떤 사상 강구, 철학적 정리 이런 것들로 해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런 철학의 힘에 의해서 사상의 힘에 의해서 국가의 운영 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독특한 세계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죠? 어떤 그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어쨌든 또 하나는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듯이 당시에 이제 30년대를 보면 이렇잖아요. 그
문화 정치에서 무당 정치로 넘어가게 되죠. 일제 지배, 식민의 지배 방식이 문화 정책에서 무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되면서 그 시기를 보면 그때 이제 변절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돼요. 뭐 최강수, 뭐 이광수, 최남선, 그리고 독립운동 34년에 선언한 분들 중에도 최린인가요? 이런 선생님들도 변절하게 되죠. 이때 그 변절의 논리들이 뭔가 하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이제 일본 제국지가 많은 것은 이제 물 건너갔어. 저렇게 만주 사면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까지 이제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섬나라가 중국까지 이렇게 생길 정도의 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본을 이길 수 있겠어? 그렇다 일본을 속국이 돼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잘 이렇게 헤쳐나가는 게 오히려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변절의 논리를 들었었죠. 즉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일본은 이제 굉장히 강하다. 그게 이제 뭐 식민지 근대화라는 건 맥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다 변절의 길에 들었었지. 그런데 그때 일군의 세력, 즉 총을 들고 자력으로 우리가 일제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키겠다는 이 세력, 즉 항일무장투쟁의 세력, 이 세력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 통치에서 무당 통치 넘어갈 때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과 그 일본의 어떤 공산주의 세력은 일본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해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 불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변질의 길을 간 반면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중의 힘을 믿고 인민의 힘을 믿고 우리 스스로 총을 해서 자력으로 해방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총을 들고 더 인민과 함께 유격되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갖고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인민과 유격대를 더 혼연의 일치를 만들면서 그렇게 총 들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싸웠다. 그게 이제 항일무장투쟁 세력으로 보는 거죠. 이 사이에서 이 관점은 이 후자의 관점은 자주의 관점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타승해야 된다. 이게는 예속의 관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하나의 그 현상과 사물에는 그 모순적인 이 동시에 녹아져 있거든요. 어떤 것을 우리가 잘 볼 것인가. 그러니까 4대의 눈으로 보면은 항상 우리는 현상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고 자주의 눈으로 보면 항상 본질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의를 가기 위해서는 저는 본질에 천착해서 보는 그런 논리와 시각과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 아마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고 또 교육적 그 과정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은 불행에도 그런 데에 대해서 잘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좀 북에 대해서는 많이 뒤처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자주를 잃는 대신에 경계를 얻었고 뭐 쉽게 말하면 북은 자주를 얻는 대신에 일정의 경계를 잃긴 했지만 지금 그걸 회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좀 남과 북의 역사 속에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남과 북에 써 있는 위치 모습이 굉장히 좀 달라져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구동존의하면서 합쳐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해야 되겠는데. 앉아서 해도 되죠? 아니 앉아서 됩니다. 장시간 동안 강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하여튼 뭐 너무나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80년대 때 전두환 체제 때 야 김일성이만 죽으면 뭐 통일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아니 근데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전혀 뭐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나가고. 그러더니 김정일만 죽으면 마치 또 이거 북한과 관련해서는 무너질 것이다. 막 또 한참 또 바람이 막 불었는데 그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 딱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국가 조선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살았는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오수산 통일전망대를 작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아니 해본 북은 그 선전 마을을 막 이렇게 한다는데 가보면 전혀 뭐 선전 마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해놨어요. 바로 쳐다보니까 여기 파주 얼마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면 깨대대해요. 근데 막 무슨 선전 마을이라고 한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이 손해 돼가지고 진짜 선전 마을인가? 그래서 지금 뭐 작년 재작년 농촌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그 통일전망대 보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말 선전 마을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오두산 가보니까 거기가 그럴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게 뭔가 이게 그러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속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정확한 명칭을 쓰지 않는 것도 또한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제 이건 좀 궁금한 건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아까 파리 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650억 그렇죠. 그럼 그것을 좀 석유를 뽑아서 좀 인민의 워낙 뭐 미국이 그걸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뽑아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경제를 좀 부흥을 시키면서 인민들의 생활 수준도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끌어올리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렇게 세계 매장량 8위인지를 잘 모르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옛날에 석유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북에 석유가 있다는 네, 모르고 있죠 전혀. 그런 문제가 하나 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일 정당 체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노동당 당원인데 예전에 노동당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배출했었을 때 13명이 배출했을 때 북하고 교류를 하는데 저는 조선공산당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조선사회민주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조선사회민주당을 검색하니까 제일 야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일 정당 체제라고 할까? 우리 생각에는 유일 정당 체제는 딱 하나만 있을 것 같은데 조선공당만. 근데 야당이 그때도 갔다 왔고 지금도 있다라고 이렇게 검색이 되고 또 하나는 특히 우리 그 노동당에 많은 좌파 활동가들이 많이 있고 당원들이 있는데 그런 동지들이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이런 데를 국가 자본주의라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여기에서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함축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너무 많은 질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의 체제가 붕괴된다는 인식에는 그러니까 소련과 동북군이 몰락할 때가 그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김정주 주석이 사망했을 때 1994년 그렇죠. 그다음에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이때 다 붕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때
이제 특히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는 아마 이렇게 은퇴할 때는 거의 모든 언론 일면 토기사에 국제적 고통계 그 33 법칙이라고 3일 만에 말한다. 만에 그러니까 30일 말 거다. 30일 안에 또 90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당연히 김일성 주석은 이제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언론들도 다 그렇게 보도됐고 또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믿었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아까 굳이 그 수령에게 절대적인 권력, 그러니까 절대 왕정을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아까 수령의 체제가 철학적 개념이고 관계의 생각이다. 수령당 대중에는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지위와 역할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냥 뭐 무작위의 권한이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무작위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수령이 죽기 때문에 이제 이 구실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르무너질 거야. 이제 이런 이제 우리의 인식이 생겨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반응해서 아까 철학적 개념과 사상적 개념이고 제도화적 개념 속에서 수령이 있다는 것과 함께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북은 아까 이 수령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단결의 구심을 만들어냈다. 단결의 구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3인 1파, 3파 1당. 그러니까 이런 종파와 분파가 이렇게 한 국가 체제에 있으면 이 속에서는 아까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 언급됐지만은 야심가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그게 권력의 어떤 개념에서 권력 쟁탈적 개념이 나오면서 이 과정, 이 선거 과정이 굉장히 권력 투쟁적 관점 속에서 어지러워지는 이런 어떤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주체혁명이요, 부에 말하고 있는 주체혁명이요과 역사적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구심을 형성해서 이 구심을 형성으로 단결해내야 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균열과 분열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주체혁명이요과 사회주의 위협을 끝까지 우리가 완수할 수 없겠다. 이런 좀 것들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자기 지도자를 위주로 단결하겠다는 이 어떤 논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또는 실천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있는 일심 단결의 원리를 생활과 학습과 투쟁 전 영역에 걸쳐서 이것을 체득시켜내는 이 국가 질서를 형성해서 이렇게 단결의 구심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속에서는 개인에게 충성한다가 아니고 이 수령당 대중의 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 가져가는 것. 이 원리를 아까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 단결의 원리를 이것을 철학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것. 저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한 수령의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개인, 무상한 개념하고 보는 것을 그래서 아까 무상한 개념 좀 차단을 두고 보자 했던 측면에서 북의 사회주의 체제가 왜 강한지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의 이제 경제 문제인데요. 아까 뭐 석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까 아까 5위의 기술력도 있고 국방과학 기술력이 이 이제 민수로 전환되면 엄청난 이제 위력을 발휘하겠죠. 그다음에 세계 10대 광물 자원도 있고 히토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굉장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게 정상적일 건데 왜 그럴까? 저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는 북은 수출 중심, 무역 중심의 경제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출과 무역 중심의 자본주의적 경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GNP
GNI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행복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것도 다 이제 경제 지표에 잡힙니다.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근데 북은 무역과 수출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그래서 인민의 행복, 인민의 삶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걸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 원래의 기능이죠. 그럼 자동차는 이동 수단의 그 목적에 맞게만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은 뭐죠? 그러니까 소통의 수단 목적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 상품을 계속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통 수단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부가적인 장치, 지금 뭐 카메라까지 와서 지금은 AI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과학과 경제를 보는 관점하고 자본가가 경제와 과학을 보는 게 확실히 다르죠. 이거는 팔아먹기 위해서 인민의 생활과 삶의 질과 물론 그것이 뭐 100% 관련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상품으로 보는 거고 북은 삶의 질과 행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핸드폰에서 그런 기능만 이것이 주 목적이라면 이 기술이 이렇다면 여기에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해서 여기에 힘을 쏟기보다는 또 다르게 인민의 생활의 향상과 행복이 필요한 또 다른 어떤 과학적 물질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삶의 질과 행복에 필요한 그런 어떤 과학을 발전시켜 들어가겠다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 북의 경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까 자원도 있고 뭐 기술도 있지만 그럼 왜 그렇게 100% 만족시키는 그런 물질 문명을 왜 혜택을 국민들에게 못 주느냐? 그것이 100% 자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령 이게 이제 기술이 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때 몇 년 전에 그 뭐죠 DJ 차에 그 뭐죠 필요한 그 요소수 그걸 아주 간단한 기술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죠.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산비 대비했을 때 그 경제적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봐야 오히려 더 손해 보이기 때문에 더 산 데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북은 그렇게 한다면 북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물품 이렇게 있을 건데 하지만 경제가 봉쇄되어 있죠. 100% 이걸 그러니까 못 만드는 측면도 있겠지만 만들 수도 있지만 못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 있지만 100% 봉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이게 수입이 안 돼서 그것을 해결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기술이 안 돼서 못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석유 문제도 네 가지에서 근데 시추의 문제가 기술적 문제, 시추의 문제 주로 북에서 석유 매장을 바다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북이 이제 그 연방연합 방식을 통한 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이전까지는 위기로 공동선언은 사망이 그런 게 있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 민족적 전체 관점에서 이렇게 나중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원으로 아껴 놓은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추의 기술 문제, 그런 민족 경제적 관점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 이제 그 어떤 지금같이 이렇게 그 우리 자본주의적 방식에 보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삶이 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경제를 보는 관점이 확실히 좀 다르고, 그리고 자력으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산비 조건 대비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뭐 수입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급이 안 돼서 기술은 있지만은 못 만드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포기해서 미국에 굴복해야 되는데 또 그런 선택은 또 그게 안 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렇게 인민생활 향상과 그리고 어떤 행복의 질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빼앗갈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막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북은 이제 아까 국가 자본주의 뭐는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북은 그 완전히 100% 사회주의 체제에 맞는 그런 경제는 아니죠. 왜? 우리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반봉건 사회에서 바로 북은 사회주의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반봉건적 요소를 해소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막스 레닌지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북은 자본주의를 건너뛰고 바로 봉건에서 바로 사회주의를 가고 있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적 어떤 선진국, 영국이나 그 당시에 막스 앵겔스나 막스가 토분 모델을 삼았던 영국, 그렇게 산업 자본주의가 되고 나서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데, 이게 봉건에서 바로 자본주의 하니까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 속에서 보면 굉장히 덜 사회주의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회주의가 갔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이 시간적 과정이 걸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뭐 이제 농촌과 도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성 10 정책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민경제의 어떤 뭐 그 균형적인 중화학공업, 국방공업, 뭐 경공업 이런 것도 또 균형적으로 어쨌든 해놔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원래 이론적 틀에 맞는 그런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아까 이제 미국의 그런 제재와 봉쇄에서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국제적 환경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아까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크 체제 하에서 충분하게 그런 자본, 그다음에 자체 기술, 자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고도화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과 조건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0년 만에 이루어진 앞쪽 성장이 북은 5년, 10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르고 있는 그 측면을 지금부터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선생님 말씀대로 북이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는 무상복지가 돼 있긴 하지만 약간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북은 좀 정상적인 궤도로 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 주관적 토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하고, 이게 이제 대중강연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일반 평범한 수준의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 탈북을 해서 중국 넘어가신 분들 보면 북한에서 엄청난 인권 탄압이 있고 차별이 있다, 막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고 과연 그러한 것인지,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일반 대중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인권 문제는 국제 규범에 따른 A 규약이 있고 B 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B 규약이 이제 자유권이죠. 그럼 자본주의 규약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개발해놓고 인권적 개념을 정의하는 겁니다. A 규약의 사회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존권 이렇게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A 규약. 또 사회주의 인권, 사회주의 체제에서 띄고 있는 인권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질문 속에서 말하는 것은 다 이제 비규약, 자유권, 자본주의적 개념의 인권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인권의 기본인데 그건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논리가. 근데 유엔에서 정한 것은 A 규약, B 규약 다 똑같이 동등한 국제 규범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체제를 띄고 있는 건 뿐만 아니고 중국이다. 뭐 사회주의 체제를 띄고 있는 국가에서 보면 A 규약, 즉 사회권으로 표현된 생존권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즉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선시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비규약으로 봤을 때 개인의 자유 문제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건 사회주의권에 보는 거는 그 생존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제 A 규약과 B 규약의 차이점을 보지 않고 그냥 자유권을 중심에 놓고 보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은 다 인권 침해가 많고 특히 그건 더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인권 규범에는 A 규약, B 규약 다 있고 국제 유엔에서는 A 규약, B 규약 다 동등하게 같이 규범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국가들은 다 인권 문제를 안고 있죠. 미국은 그럼 인권 문제가 없나요? 백인 거긴 갈등 문제. 여러 가지 있죠. 대한민국도 인권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북도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권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내정 간섭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본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다 인권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A 규약이든 B 규약이든. 근데 그러면 북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돼야 되고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돼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든 대한민국은 인권 문제가 없고 북만 인권 문제가 있다. 이거는 또 다른 확증 편향의 논리이고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과 변형되어진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가 그 자국이 제도가 발전해 들어간과 비례해서 해결해 가고 그것을 국제적으로서 압력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어떤 견해와 다양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인권 문제가 갖고 있는 그 수용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후원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내정 간섭적 방식으로 접근되어 가서 마치 이걸 압박하고 뭔가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이런 식의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북의 인권 문제를 접근한 것은 그 후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압박하고 흔들고 붕괴시키는 이런 내정 간섭적 요인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죠. A 규약, B 규약 함께 봐줘야 되고 이건 내정 간섭적 방식이 아닌 자국이 인권 문제 해결하게끔 그렇게 들어가서 왔는데 지금 어느 북에 대해서는 특히 전혀 그렇게 행동력 있게 접근되지 않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어떤 감정과 국가적 개입에 대해서 가급적 그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외교적 관점에서 그런 것이 낫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시간도 적고 해서 제4회 자주평화자담회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연해 주신 교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